대한민국 경주와 서울은 전 세계 외교 중심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 정상이 모두 모인 다자 정상회의 슈퍼위크가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미중관계 전문가죠. 굿모닝 OBS의 어린 왕자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뭐 안 듣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그 가수 이승환이 떠올라서 좀 네. 닮았다는 얘기 좀 듣지 않으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정말 그 텅 빈 마음 데뷔곡 집에 LP도 있거든요. 예.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 아마 환갑이 지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앵커님도 연식이 좀 나오시네요. 네. 제 차와 좀 비슷합니다.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자, 이번 주 미중 양국 정상이 드디어 국빈 자격 우리나라 방문해서 만나게 됩니다. 에이펙 참가국 정상들도 다 경주로 지금 모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각국 정상들의 연쇄 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 외교가 한국에서 집중되는 것 거의 뭐 20년 만이라고요? 네, 뭐 2005년에 부산에서 에이펙이 열린 적이 있고요. 그 뒤로 이제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은 뭐 어제까지 아세안 또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이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에이펙이 그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모처럼 열리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좋은 모습들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에이펙 다자 정상회의 슈퍼위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정상 다 기대가 되는 인물들을 오늘 네.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외교사에 갖는 어떤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다자회의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또 사실 이번 주에 이런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에 또 굵직한 양자회담들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내일 정도에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뭐 미중 정상회의가 또 30일 정도에 예정이 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30일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어서 한일이죠. 한중 정상회담이 또 11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1일 날 또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뭐 정상회담들이 분위기가 좋거나 아니면 별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펼쳐진다면 또 뭐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격변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중 간에도 그렇고 또 한미 간에 그렇고 한일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중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좀 풀려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마 일반 그 청취자분들 시민들은 뭐 중국 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일본 여성 총리 뭐 지켜보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 관심은 내일이죠. 결국 트럼프와의 우리의 갈등 국면에 있는 그 관세 협상 3,500억 달러 무려 500조 원. 이걸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일시불 현금으로 달라고 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제까지 나온 얘기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양쪽에서 수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측에서는 조금 희망 섞인 메시지들을 많이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협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니네가 좀 받아라라는 측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계속해서 좀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어저께 뭐 안보실 3차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의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뭐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지만 예. 그걸 넘어서는 우리한테 막대한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일시불로 한다는 거는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가게 살림을 해보시겠지만 현금흐름 흐름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거랑 한 번에 뭉텅이 돈이 쭉 나가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뭔가 좀 확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지만 뭐 최근에 좀 관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타협이 쉽진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 물론 이제 미국 관료들은 당혹스럽겠죠. 뭐
협상을 이제 타결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의 상황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몰라서 자꾸 3,500억 달러를 현금을 달라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의외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하는 와중에 무역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역 네. 합의를 아세안 국가들과는 했고 뭐 크게 이견 없이 마무리 전 걸로 봐서는 한국에 대해서 조금 상징적인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를 받아내고 지켜냈다. 예. 라는 것들을 좀 확실히 선전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런 비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살림이 녹록하지 않은 입장에서 꼭 해야만 지출이 발생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 저희가 이렇게 상상해 보죠. 그럼 이제 당장 음식들이 썩어 나가기 때문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면은 뭐 요즘에 냉장고 한 대 500만 원씩 하는데 네. 뭐 현금으로 있는 건 뭐 한 150, 200 주고 나머지 300 할부로 하고 뭐 이런 구도가 결국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투자 금액도? 네,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0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이 그럼 어느 정도 있느냐. 사실은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 이제 달러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외환 보유고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그럼 외환 보유고에서 가져다 쓰든가 아니면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달러로 환전을 해서 우리의 원화를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러를 보존하고 나서 어떻게 네네. 되는? 어쨌거나 뭐 두 가지 방식 다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가 또 IMF 금융위기라는 또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외환 보유고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뭐 원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를 환전한다고 했을 때도 그 엄청난 액수를 환전을 하려면 국제 금융 시장에 충격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당연히 예. 환율도 요동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3,500불이 뭐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500조 정도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들이 환율이 더 지속되게 된다면 더 많은 액수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굳이 지금 상황이 또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뭐 시한을 꼭 정해놓지 않고 양측이 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 합의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보와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은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협력의 범주를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꿔나갈 필요도 있을 텐데 첨단 산업으로 확장해가는 상황입니다. 양국 간에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가 있을까요?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뭐 그 동맹 현대화가 담고자 하는 부분이 워낙 포괄적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엊그저께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안보 분야는 이미 문서화 작업이 다 끝나 있고 네. 뭐 완료된 상태다라고 한 점을 비춰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을 하거든요. 아시아 국가들 순방하면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미 국방장관 간의 한미 안보 협의회 줄여서 이제 SCM이라고 하는 연례적인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양국 동맹 간의 안보와 국방 관련된 사안들은 다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지켜보면 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분들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보를 어떻게 첨단 산업으로 확장해 갈 것인가 개념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뭐 동맹이라는 개념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 동맹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안보라는 것이 워낙 영역을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 안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기술 안보로 막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사적인 부분과 연관되는 산업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한미 동맹을 나타내는 것이 비단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일단의 어떤 국가 간의 관계 자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된 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분야 같은 것들을 다 그냥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수식을 하고 있는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 이거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아픈 손가락인 북한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뭐 본인만의 생각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제 만난 적이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 좋다.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게 이제 네. 어떤 그 유화 제스처인 것 같아요. 특유의. 야, 너네 그래 뭐 체제 보존도 해주고 핵도 그래 사실상 가진 걸로 해줄 테니까 나와서 다시 한번 나한테 회담을 하고 어떤 평화의 제스처를 좀 해줘. 이런 뉘앙스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북한도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호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 북한에 없고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시기에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어떠한 회동이 있으려면 북한에서는 이제 외무상이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나 이제 배석을 해야 되는데 헤헤. 그런 식의 자리를 비웠다는 게 네.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해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어쨌거나 돌발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 오. 희망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에 있어서 준비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외무상이 없더라도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뭔가 합의를 하거나 선언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떠한 그 의제나 이런 거에 조율 없이 일단은 뭐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뭐 트럼프가 이제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진짜 김정은이 뭐 본인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갑자기 난 내려갈래. 네. 근데 이제 서울까지는 안 올 테고 뭐 결국엔 이제 판문점일 네. 텐데 예? 미화 작업을 뭐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간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예.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돌발적인 만남일 때도 사전에 어떠한 그 전혀 준비나 언질 같은 게 없이 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부산에 있다가 이제 만약에 판문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을 한다라고 쳐도 전용 헬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뭐 1시간 정도 남짓이면 이미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 또는 북한 내부의 어떠한 그러한 사전 이런 도로 정비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예 가능성이 0%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는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한미 동맹과 북한의 핵 그리고 이 핵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 측에서 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뭐 위험하고 우리도 예민합니다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래서 두 국가 체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평화 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 국제사회로 북한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평화 협정으로 가고 이런 구도가 어쩔 수 없이 가장 최선인 상황일까요? 뭐 저는 사실 그 분야를 깊게 공부하진 예. 않았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시각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감한 문제고 사실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예. 접근이지만 지금 뭐 남북 간의 워낙 교차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쨌든 약간의 전향적인 입장을 좀 보일 필요는 있는.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제스처라도 일단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이게 국내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견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권 차원에서 어떠한 국민 대통합을 염두에 둔 기저에 따라서 뭔가 네. 좀 대토론회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합의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미리 좀 있어야 되겠네. 네,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여러 전문가들이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지금 계속 여론조사 같은 것도 뭐 통일의식 여론조사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과연 그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보탬이 될 것인가. 그래서 통일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좀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예.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는 11월 1일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예상이 됩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사실상 최근 분위기 봐서는 네. 뭐 이것도 이제 미묘하고 이견이 많은 부분인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하면서 네. 시내 나가 보신 분들 저 어제 이제 홍대 나서 깜짝 놀랐는데 한 3분의 1은 중국 사람이 하니까 좀 과장해서 홍대에는 예. 역시 예. 뭐 앵커님께서 트렌드에 강하시니까 홍대를 가셨군요. 네. 예. 거기 이제는 중국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네. 한국 사람과 잘 구분이 안 돼.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한국을 많이 따라해서 그런지 네. 여성분들 특히나 잘 구분이 안 돼. 네, 뭐 화장이나 패션이나 뭐 많이 이런 것들이 비슷해졌어요. 예.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저도 관건이라고 보는데 예. 중국이 그러한 한국의 문화적인 저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 경제 면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넷플릭스도 안 들어가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이 워낙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한한령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 상품을 계속 수출하고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런 한중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중국이 그런 점들을 경계해서 한중 관계가 좋더라도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진핑을 비롯한 이제 중국 공산당들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체 관광의 무비자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막 달갑게만은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일단은 뭐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 한국에 더 많이 오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통계가 그거에 나와 봐야 되겠지만. 대해서는 네, 이제 상호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좀 환영해야 될 부분이고 일부에서는 좀 안 좋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자기네들이 어쨌거나 관광객이 많이 간다는 것 자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마이너스인 부분도 있고 또는 대외적인 접촉을 늘려간다는 측면에서도 부담이고. 좀 부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니까요. 네. 그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한령이라는 게 사실 그 문서화된 실체가 있습니까? 이것을 뭐 파기하거나 뭐 해제하거나 뭐 이럴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거나 뭐 한 그렇죠. 번도 이런 용어를 이제 중국 당국이 사용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라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한 것이에요. 복원이나 해제라는 단어 쓰기가 좀 애매해요. 네, 뭐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으면 당연히 네. 뭐 해제라는 것도 따라야 되겠지만 뭐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해제라는 것도 그냥 뭐 어떠한 실질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국 가수들이 가서 큰 공연을 했는데 허가가 잘 나왔다, 뭐 이러면은 뭐 이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나 보다,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뭐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해제다, 뭐 아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진핑의 건강 상태도 이번에 이제 오면 체크할 것 같고 한동안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의 뭐 입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도 트럼프 네. 대통령과의 이번 한국에서 에이펙을 통한 만남이 다시 한번 그 남은 임기 집권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여러 역학적인 구도를 볼 때는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 느낌은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뭐 요번 에이펙에서 미중 간에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네. 같고요. 이미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실무진 간의 관세 합의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도 지난주에 사중전회를 마쳤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마쳤고 국내적인 행사를 다 잘 마무리하고 오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 다음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장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게 오는 상황에서 굳이 뭐 여기서 갈등 상황을 초래해서 국제사회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그럴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아까 일부에서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기대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이런 활황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환호, 그러니까 해외 러브콜 이런 것들을 곱지만 않은 시선으로 볼지도 모르겠는데 중국도 이제 반도체 대만을 비롯해서 사실상 뭐 대만, 홍콩을 자기네 나라로 생각하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히토류를 그래서 제한하겠다. 뭐 미국을 향한 엄포기도 했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우리는 히토류라는 걸 갖고 있어. 미국만 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좀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좀 부딪힐 만한 부분 어디 있을까요? 뭐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은 AI가 가장 큰 부분이고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가장 관건이 양자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이 많기 뭐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반응이 있었던 그 양자 컴퓨팅 뭐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양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모든 보안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좀 패러다임이 변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어느 쪽에서 먼저 양자 기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만약에 정립한 그런 표준이나 이런 기술적인 어떠한 공고한 성곽들을 막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그거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중 간의 좀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더 이상 대한민국도 이제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닌데 미중 갈등이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우리가 개최해서 발판을 마련해서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도 좀 양국 사이에서 순통이 트일 수 있겠죠? 네, 물론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둘이서 크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껴서 그 사이에 껴가지고 뭐 양쪽에서 뚫겨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그래도 들고 자꾸 우리 편으로 와 우리 편으로 와 이렇게 서로가 그냥 땡기려고 하니까 한국을. 그 땡기는 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게 좀 위험성이 있죠. 어찌 보면은 박쥐로도 인식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불신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국제 정치가 냉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봤을 때 국익을 다 우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냉철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슬기롭게 얻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속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베와 비교가 되고 아베의 성향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처음에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뭐 실질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워낙 안보를 강조하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약간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굳이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강경한 발언들도 대부분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이런 측면이 강할 것 같고 미국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나서서 일본한테 뭐 강하게 나갈 이유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부로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어서 예. 양국이 뭐 크게 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건설적인 방향을 계속 논의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설화 같은, 그러니까 말실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양국 언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그런 것들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정치인이시고 예. 또 본인이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단숨에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한일 관계 관리는 인식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여성 총리가 돼서 그런지 막 패션 이런데 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진주 목걸이 또 네. 파란색 상의 이것을 이제 영국의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를 따라한 거 아니냐. 네네. 근데 뭐 일본 자체가 그 승부의 기념색으로 축구팀도 그 파란색을 입으니까 뭐 네. 그렇게 또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의 전통적인 컬러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남성 정치인보단 여성 정치인들이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 발신을 잘하고 예. 또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놓치지 않고 잘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감한 사항들이 엮여 있는 중국, 미국, 일본 정상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이제 에이펙 정상 특집을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국방연구원 이강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